자, 생산 및 서비스 관리.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 계획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지를 어느 곳으로 선정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류 비용을 절약하는 이런 목적이라면 교통이 편하거나 아니면 항구가 있거나 이런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연구소라면 무엇인가 다양한 연구소가 집합해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연구와 관련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매와 관련된 기업이다. 그럼 이제 고객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은 이런 공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배치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설비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현장에서 기계나 작업장 설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의 어떤 그 생산 흐름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 뭐 재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비효율성을 좀 제거할 수 있겠죠. 이러면 이제 작업 간의 연결성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 주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비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전성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은 어떻게 보면 구매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재고 관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언제 얼마나 많은 자재를 주문하고 공급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하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생산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고요. 자재 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생산 일정도 준수할 수 있을 거고, 다행히 이제 수요 변화의 유연성을 담보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다양하죠. 어떤 원자재를 어떤 가격으로 언제 살 거냐. 그리고 이제 부품을 조달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조달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구매 부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죠. 실제 구매에 실패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잉의 747 드림라이너 부품 구매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잉이 그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외주 생산 그리고 이제 부품 조달 전략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협력 업체에 부품 생산을 맡기고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항공기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부품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공급망 관리가 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품 공급업체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기를 못 맞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이제 전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부품 공급업체를 직접 인수하거나 아니면 추가 지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생산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예상보다 뭐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제 고객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와 평판이 손상된 이런 사례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재고 관리, 품질 관리도 이 생산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살펴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시설 입지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기업 운영을 위한 지리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시설 입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당연히 노동 비용이라든가 노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원의 가용성이라든가 운송 수단에 대한 접근성, 공급자 내진 소비자 이런 이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노동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인건비가 좀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하이테크 산업이다. 그러면 관련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가야 사실은 인재 유치하기도 좋고요. 합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도 낼 수가 있거든요. 뭐 실리콘밸리 이동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산업 클러스터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 이론은 이제 마이클 포터가 좀 주창을 했는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이런 기업과 기관들이 집적되면 지역 경제 그리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요. 그 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수적인 직업 가지고 개발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산업 클러스터가 뭐냐? 특정 지역에 같은 산업 분야의 기업, 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정부 기관, 이제 이러한 너무나 다양한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이제 밀접된 형태가 되는 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이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요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생각나는 클러스터가 있으세요?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뭐 판교 뭐 이런 데도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뭐 대전에 좀 이제 일부 산업단지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 클러스터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기업, 공급자,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서비스 제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산업 클러스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산업에 속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산업 클러스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무엇인가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겠죠. 원자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이제 소프트 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기술 개발, 인재 공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정부와 정책 기관도 중요합니다. 이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규제라든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확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R&D 예산을 지원한다라든가 다양한 이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금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물류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것이죠. 이런 산업 클러스터는요, 다양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런 근접성 때문에 고급 자원들을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협력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 있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이 본인들의 비용을 줄여 가지고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비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일한 지역에서 원자재 공급업체와 제조업체가 근접해 있으면 물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이 촉진될 수가 있죠.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의 협력이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와 아이디어가 공유되고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들이 바로 이렇게 상품화가 되거나 서비스화 돼가지고 실제 기업으로 발전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성과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연구소라든가 연구기기라든가 실험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동 구매한 다음에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을 하거나 이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이 산업 클러스터가 가지는 장점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내에서는요, 스타트업 기업이 기존 기업과 협력해가지고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인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산업 클러스터는요, 이 엄청납니다. 이 생산성 자체가.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GDP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GDP를 기준으로 추정한 겁니다. 2022년도에 실리콘밸리 안에서의 GDP가 6,547억 달러니까 어지간한 나라의 GDP에 맞먹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추산할 때 2013년에 2조 4,012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에 3조 2,330억 달러의 GDP를 올렸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성 그리고 GDP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한번 대덕 연구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트리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 자체가 집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대덕 연구단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연구소, 대학,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가지고요. 연구 개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카이스트라든가 애트리라든가 이런 연구소 간에 공동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융합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너무 편하죠. 사실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 시설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생활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구와 소득이 담보가 돼야지 편의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게 되면 이런 전문 실험실이라든가 연구 장비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구소 근처에 연구자와 가족들을 위한 뭐 주거, 교육,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을 했죠. 1973년부터 대덕 연구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이제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이제 행정 전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혜택을 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클러스터는 인재와 인력이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인근의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학교라든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여기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가 배출이 돼가지고 학생 연구자 간 어떤 산학 협력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동 운송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소가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 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고 실험실 장부가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산업 클러스 효과 자체는 결국은 이제 상용화를 위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IC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이제 첨단 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술이 적용되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덕 연구단지가 만들어져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링크 들어가 가지고요. 연구개발 특구에 대덕 연구단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잘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요. 입주 기간도 2005년도에 752개였는데 2,454개로 늘어났고 뭐 매출도 27배가 올랐고요. 연구 개발비도 뭐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인력도 23,500명 수준에서 9만 한 2천 명까지 늘어났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특허라든가 뭐 기술 이전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특구 자체의 시너지가 결국 이제 시설 입지와 관련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자, 생산 및 제조업은 어떻게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자, 생산 및 제조업의 입지 선정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에 요충지어야 되겠죠. 물류 비용을 좀 전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중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대량의 원자재가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요. 항구가 있어야 되겠죠. 원자재도 들어오기 편하고 수출하기도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및 제조업 입지 선정은 원자재 입고와 완제품의 출고 등 과정에서 이점을 갖는 대형 항구 그리고 교통의 요지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포항, 울산, 그다음 뭐 부산, 경남, 거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지가 좀 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처에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들어가 보면 다양한 지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고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비스업은 어떻게 입지를 선정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다. 그럼 어떻게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인구 밀집 지역 내지는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스타벅스 코리아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이제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야, 강남역을 보니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래서 실제 이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이제 매장 자체를 잘 설립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적절한 지역을 찾기 위한 전문 부서까지 운용을 할 정도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입지 선정 자체는 역시 인구, 즉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이런 이제 그 서비스업이 진출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부여군 같은 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스타벅스 매장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직장이 있어야 되고 문화생활에 대한 파이가 좀 커서 좀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도심으로 좀 이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없는 지역도 정말 많아요.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실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실제 그 지역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스타벅스가 있냐 없냐 가지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좀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산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생산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즉 판매를 예측하고 재료를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재고를 관리하고요. 물류를 유통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생산 과정을 포괄하는 거죠. 자재 소요 계획의 새로운 버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적 자원 관리를 활용하게 되면 기업의 모든 부서가 생산 관리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ERP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각각의 부서들이 자신의 역할을 끝냈을 때 ERP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이렇게 이동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현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문, 생산, 유통, 대금 결제 이런 이제 업무 간 연결이 촉진될 수가 있고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생산 과정에서 소요 인력과 재고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요. 전체를 좀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데이터베이스만 보는데 어차피 각 부서들은 본인들의 부서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좀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전략 부서가 존재해야 이렇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급 사슬 관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른바 SCM이라고도 하죠. 이 공급 사슬 관리는요, 공급자,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이렇게 이어지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전반적인 과정이 있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의 내부와 외부 자원을 통합하고 이걸 최적화해 가지고요.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자재라든가 부품을 조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조한 다음에 유통하고 이제 물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품하고 이제 재활용하는 건데 일단 계획 단계부터 일단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 유통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제 원자재와 부품 공급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구매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품질도 관리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가지고 품질과 생산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최종 소비자 소매업체로 이제 보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운송, 재고 관리, 창고 운영을 이제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품 처리와 재활용 과정 관리인데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 사슬 관리 목표는 각각의 단계에서 효율성을 달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품질도 향상시키고 속도를 최적화하는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 중단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공급 부족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적시 시스템이 이 위험 관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사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고객 만족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산 관리 과정에서의 나비 효과에 따른 공급 사슬 관리 실패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고객이 한 행동이 소매업체에 영향을 주고요. 이게 도매업체에 영향을 주고 이게 제조업체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고객의 어떠한 행동들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엄청나게 과잉 생산에 들어가거나 과소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속채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급망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보 왜곡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공급망을 따라 올라가면서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왜곡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채찍이 작게 움직이지만 끝에는 크게 이렇게 변동되는 이러한 이제 원리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황소 채집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업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재고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예측이 틀릴 경우에 추가 주문량과 실제 수요 간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IBM이 1990년대 후반에 하드디스크 조달에 이제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이 이제 하드디스크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요. 부품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잉 구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량 구매한 부품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재고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드디스크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고 IBM은 결국 그 사업 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소매업체, 도매업체, 제조업체가 주문 주기가 좀 다른 경우가 많죠. 그게 누적되면 큰 변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 참여자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해가지고 안전 재고를 너무 과도하게 쌓으면 수요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프로모션이나 할인도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에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많이 사겠죠. 할인 이벤트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는데 오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 소비가 아닌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졌네? 조금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부족해가지고 공급망 각 단계에서 수요하고 재고 정보가 정확히 공유되지 않으면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수요 예측 실패로 의한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한번 우리 코로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저도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우리나라 마스크가 사실 거의 품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마스크 한 두 장씩 나눠주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가격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이렇게 한창이던 2020년 2월, 3월 달에는 온라인 평균 판매 가격이 개당 4,000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에 풀리는 물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너무 민간에 파기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근데 품절이 되다 보니까 없어서 못하는 이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죠? 아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업체가 적네 싶어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뛰어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마스크 업체가 마스크 제도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될 거고 공급이 늘더라도 가격이 거의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내려갔죠. 공급량이 이제 늘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마스크 가격이 이제 4월에 3,000원대, 5월, 6월에 2,000원대, 1,000원대, 10월 3주 차에는 900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장당 K94가 3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마스크 업체가 이제 줄 도산하는 위기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런 황소 채집 효과 이걸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기업의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웰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마스크 특수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하락했던 이런 이제 경향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1992년 5월에 설립이 돼서 2003년 7월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이제 섬유 산업 전체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요. 마스크도 만들거든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2020년도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해가지고 뭐 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쫙 빠져가지고 이제 2천 원대.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마스크와 관련된 그 품귀 현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슈에 의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산 관리에 있어서 이 구매 관리 부분도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요. 제품 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매우 품질 좋은 원재료를요,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최선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납부품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니라 하나하나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제품 상태 적절하게 품질이 좋냐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필요한 시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품질 좋고 싸다고 해도 불필요한 시기에 굳이 사가지고 보관 비용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재는 특정 시기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납품할 수 있는 공급자가 어디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떠한 장소에 납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구매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 상황에서 이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하청업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한 계약이죠. 내지는 이제 가격 후려 친다거나
물량을 밀어낸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소위 갑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기업 상황에서 공급 사슬 관리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생산 관리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2B 거래 상황에서 공급자와 구매자의 어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